만약 그날 제가 맡은 환자가 엄마였다면, 만약 그날 제가 당직을 대신하겠다고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을 초래하진 않았을까요? 응급실에서 처치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돌아가신 엄마만 생각하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생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이렇게 되니 허망하다고 해야 할지 하늘을 원망해야 할지 그마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가게 뒤편에서 물건 정리를 하다가 쓰러지셨고 나중에서야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여서 손 쓸 길이 전혀 없었다고요.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심장수술 이력까지 있는 노인이 무리를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겠죠. 장사 좀 그만하라고, 돈 잘 버는 딸도 있는데 이제 편히 놀이며 사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는데도 엄마는 놀면 오히려 병이 난다며 기어코 매일 가게 문을 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위해 엄마는 어떤 모진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코피를 쏟고 온몸에 파스향이 진동해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메뉴는 하나 김치찜이었어요. 엄마의 김치찜은 제가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딸이어서가 아니라 먹어본 사람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김치찜 단일 메뉴로 승부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단일 메뉴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가야 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담가야 하는 김치의 양은 더 늘어났고 정착해 장사를 한다 해도 엄마 몸에 짙게 배인 파스향은 없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김치찜을 좋아하는 손님들은 상중이라는 가게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리면서도 며칠 후면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상중이라는 팻말의 장본인이 그 가게 주인이라는 것을 모를 테니까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발인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사위로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엄마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며칠은 죽은 사람처럼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엄마 생각에 목이 메이고 드라마를 봐도 엄마 생각에 눈물부터 났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순 없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신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매정하게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근 전에는 미뤄두었던 엄마의 용품 정리를 조금은 해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주말에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장례식 이후에는 다시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던 사람이요. 내가 혼자 엄마 추억하며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 보낼 때 당신 많이 고생했잖아. 이건 나 혼자 할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이 안 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간다는데. 내가 같이 갈게. 그럼 오늘은 나 혼자 가고 조만간 다시 같이 가. 알았지? 겨우 달랜 남편을 떼어내고 혼자 오랜만에 찾은 엄마 집에는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파스향과 김치향이 섞인 엄마만의 오묘하고 정겨운 그 냄새요. 전 이끌리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주방에는 김치 냉장고 2대와 일반 냉장고 1대까지 해서 총 3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주인 없는 집에서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더군요. 엄마는 가게에서 쓰는 업소용 김치냉장고 가득하게 김치를 태워두고도 꼭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도 김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이따금 들리는 저를 위한 김치찜을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결혼하고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을 뿐더러 먹더라도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늘 저를 위해 냉장고 한가득 김치를 넣어 두셨습니다. 가득 찬 김치를 보고 울지 않으려고 크게 심호흡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내 눈앞이 뿌얘질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칸칸마다 든 김치통, 그리고 김치통마다 꾹꾹 눌러 담긴 김치가 눈물 버튼을 누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김치통마다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담근 날짜에 따라 먼저 먹어야 할 순서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 집에 와서 밥을 먹지 못했으면 1번 통부터도 김치가 가득하더군요. 결혼하고도 여전히 바쁜 병원 생활이었지만 시댁에서 부르면 빠짐없이 참석했던 제가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엄마는 바쁘게 장사를 하면서도 저만 기다렸을 텐데 내가 살아야 엄마도 행복하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엄마에게 소홀했던 게 마냥 죄송했어요. 전 그런 엄마 마음을 헤아리며 1번 통부터 하나씩 빼서 바닥에 두었습니다. 몇 번까지 있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김치를 담그며 절 기다렸을지 스스로 자책하면서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있던 통 하나에는 번호가 없더군요. 김치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나 싶어 꺼내기 위해 당기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제대로 당겨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낑낑거리며 당겨서 겨우겨우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머리털 나고 평생 처음 본 골드바였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빛 골드바가 7개나 있었고 한 개당 1000g이라고 적혀있더군요. 1000g이 7개니 총 7kg의 골드바가 들어있었던 거죠. 너무 놀라 손까지 떨렸습니다. 엄마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작은 가게 많아봤자였으니 이 정도로 엄마 재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게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보면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 입다 버린 그 옷들을 다시 주워 입고 계셨어요. 엄마가 입기에는 스타일도 요란하고 기장도 길었지만 이럴 때 좋은 옷 입을 필요가 뭐 있냐며 당신 옷 하나 근사한 거 사 입으실 줄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사다 드려도 고이 모아만 놓고 아껴두셨네요. 그래서 더더욱 엄마의 재산이 많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얼른 돈을 모아 엄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골드바를 매만지는데 그 옆에 흰 종이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증서인가 싶어 열어봤는데 생각과 달리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리원으로 남긴 엄마의 마지막 편지였죠. 희성아 보아라. 엄마가 평생 읽어놓은 재산이 여기 있다. 나는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다.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다. 요즘 다시 심장에 통증이 오는 게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미리 이렇게 글로 남긴다. 금괴는 못해도 아마 10억은 될 거다. 네가 이걸 발견하면 양서방과 시댁은 모르게 하고 무조건 너만 위해 쓰고 살아라. 병원을 개원하는 데 써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여행 실컷 하며 써도 좋다. 다만 양서방과 시댁 식구들 위해서는 1원도 쓰지 말아라. 양서방이 우연히 이 금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금 시세 때문에 금방 아저씨랑 내가 통화하는 걸 들은 모양이더라. 그날부터 너 없이도 혼자 자주 가게들로 내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 한 번은 장사 끝내고 데려다 준다며 집안까지 들어오더니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안방에서 뭘 했는지 한참 뒤에 황급히 나오더구나. 큰 소리로 혼을 내니 그때부터는 시댁과 본인 사업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가 널 두고 협박도 했다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까지도 내뱉었다. 그래서 양서방한테는 돈이 화근을 일으키는 것 같아 도로 이웃 도왔다고 잘라 말했다. 내가 없으면 이 금괴가 널 지켜주겠지. 이 몸 죽으면 혼자 남을 네가 안쓰러워. 양서방이 아무리 미워도 떡 하나 더 주자 싶었는데 너도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네 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긴다.
넌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목숨보다 귀한 딸이야. 그러니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고 나자 흐르던 슬픔의 눈물이 가시고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탐냈던 남편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 들어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진료 중에는 방해될까봐 거의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자주 전화하며 엄마 안부를 묻더군요. 혹시 장모님 오늘 쉬는 날인가? 내가 한번 찾아뵐까? 당신이 왜? 혼자? 거래처랑 만나기로 한 시간이 중간에 좀 비네. 약속 장소 가는 길이 장모님 댁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 혼자 가면 어색하지 않겠어? 에이, 사위도 아들이야. 혼자 척척하실 텐데 내가 가면 좋지 뭐. 또는 장모님이 평소에 중요한 거 어디다 보관하는지 당신은 알아? 글쎄. 그런데 그건 왜? 아니, 그냥 서프라이즈로 장모님한테 이벤트 하나 할까 해서. 곧 생신이시잖아. 몰래 선물 숨겨둘까 했지. 근데 굳이 엄마가 보관하는 장소를 알아야 돼? 어? 아니, 내 선물이 그만큼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뜻밖의 장소에서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면 좋지 않아? 올버무리는 남편의 말이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엄마에게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걸로 보여 고맙기만 했습니다. 전 매일 일에 치여 바빴을 뿐더러 수시로 병원에 찾아오는 시어머니 진료 순서까지 앞당기느라 병원장님과 직원들 눈치도 봐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엄마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해준다고 하니 그저 고마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음을 엄마의 편지를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고 전 그들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갑자기 말도 없이.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경황이 없어 못 전했어요. 그리고 그이가 저 대신 상주 자리 지키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제 하늘 아래 제게 남은 부모님은 시부모님밖에 안 계시니 제가 잘하려고요. 네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구나. 잘 생각했다. 앞으로 친정에 신경 쓸 일도 없을 테니 우리한테나 잘하렴. 네, 그래서요 어머님. 이제 일 그만두고 아예 어머님 아버님 곁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친정엄마도 그렇게 보내고 나니 후회되는 일만 가득하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을 왜 관둬? 제 일이라는 게 조금 더 쉬지 못하잖아요. 저희 엄마 목까지 효도하려면 관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가 관두면 나는 치료를 어떻게 받니? 그건 이제 어머니가 돈 내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야 제가 예약도 잡아드리고 관절주사랑 줄기세포 주사 비용까지 전부 직원 할인 비용으로 처리받고 내드렸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대신 어머니 모시고 병원 진료 같이 다니려고요. 그게 더 좋으시죠? 비용은 비가 되겠죠. 뭘 걱정하세요. 걔가 돈이 어디 있니? 왜 돈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 결혼 때 그러셨잖아요. 망할 걱정 없는 탄탄한 사업 물려받아서 평생 돈만 쓰다 죽어도 다 못 쓴다고요. 그건 그때 말이지. 걔가 착해서 요즘에 사업 힘들어도 내색도 안 했나 보더라. 너도 엄마 죽고 마음이 힘들 때라고 말이야. 정말이요? 저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요새 사업이 힘들대요? 제가 순진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으며 묻자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싶었는지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으셨어요. 나도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는지 모른다. 근데 걔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잠자고 있으라고 하더구나. 얼마나 널 위했으면 그러겠니?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대요? 요새 의료기기 사업하는 경쟁업체도 는데다가 더 좋은 기기를 샘플로 들여놔야 병원장들도 저기는 바로바로 납품이 되는구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곳이구나 싶어서 찾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몇 개 사들였더니 산다고 했던 병원장들이 말이랑 다르게 계약도 안 하고 이래서 착한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인 거야. 암튼 걔가 그렇게 순진하게 사람들 말만 믿었다가 지금 쫄딱 뒤집었을 판이야. 아 근데 네가 일까지 관둬봐. 너희 병원장이 이전에 했던 계약도 유지하겠어? 네 남편이니 다른 업체랑 계약하려다 물리고 걔랑 계약한 거겠지. 아니면 네가 오련이 알아서 다른 병원장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럼 좀 좋니? 그럼 너도 네 말대로 일 그만두고 나는 아들 돈으로 너 눈치 안 보고 병원 다니고 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실 때마다 저 눈치 보셨어요. 전 어머니가 제가 연락이 안 되어도 원무과 가서 제 이름 앞으로 병원비 달아놓고 가시는 거 보고 눈치 하나만큼은 안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너 비꼬는 거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비꼬아요. 그만큼 어머니가 당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죠. 암튼 거두절미하고 그러니 넌 계속 일해. 그런데 저 벌써 사표 냈어요. 아니, 너는 그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해. 내 병원비야 그렇다 쳐도 너희 먹고 살 걱정도 해야지. 그건 걱정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재산이 있어서요. 전 일부러 보란 듯이 아차 하는 표정으로 입을 막으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제가 재산이라고 했나요? 잘못 말했어요. 자산이요, 자산.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산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오토개처럼 일어나라고 물려주신 마음의 자산이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차차 해볼게요. 참나, 별것도 아닌걸. 그나저나 진짜 너한테 남기신 건 없대니? 혹시 뭐요? 아니 뭐 요새는 사람들이 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너희 어머니도 혹시 그런 건 없으셨나 하고 묻는 거지. 금이요? 금이라. 저는 골똘히 생각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군요. 제 표정 변화를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금가락지 하나도 없는 분인걸요. 다만 예전에 엄마가 심장시술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주방 찬장 구석에 있는 상자를 하나 열어보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생각나네요. 얼른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넌 방금 집에 와놓고 뭘 벌써 가려고 그러니? 아, 그 상자야. 팔이 달리지 않는 이상 어디 도망가겠어? 뭐 정 궁금하면 정혁이 보고 퇴근할 때 들러서 찾아오라고 하든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내일 가보죠 뭐. 그래. 그럼 너는 오늘 나랑 놀다 천천히 가렴. 너 뭐 과일 좀 먹을래? 내가 내 엄마.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니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평생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하나뿐인 딸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당신 몸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매일 저녁 도시락을 싸서 주고 가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가게와 학교가 가깝긴 했지만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따뜻한 밥 먹이겠다고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셨던 겁니다. 손님이 적건 많건 꼭 그 시간만큼은 제 도시락을 품에 안고 뛰었을 엄마만 생각하면 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엄마의 김치찜이 탁월하게 맛있긴 했지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것은 아닙니다. 맛내는 거 말고 장사 수완이라고는 없던 분이었으니까요. 물건은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거래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셨고요. 요리를 하고 손님께 낼 줄만 아셨던 거지 그 외적으로는 무지함에 가까웠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느라 어떨 때는 손님이 있어도 제때 음식을 내지 못해 화를 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거래처에서 비싸게 납품을 해 오히려 적다가 날 때도 허다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능숙해지셨고 점차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식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게를 확장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맛을 놓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만큼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었으니 하나뿐인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저녁 도시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가져다 주신 덕분에 저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기뻐하니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힘든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도 엄마가 없었다면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는 전공을 택할 때도 그 무거운 절임 배추를 이고지고 양념까지 더해 치내는 엄마의 관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선택에 대해 눈물로 답을 하셨어요. 딸밖에 없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누가 봐도 애틋한 모녀였습니다. 애틋할수록 평생 엄마랑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제가 결혼해서 떠나면 외로울 엄마가 너무 짠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엄마는 늘 저만 보면 결혼은 언제 하냐고 성화를 부리시더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장사를 끝내고 들어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도 김씨 아줌마 알지? 왜 예전에 우리 가게 옆에서 코다리찜 팔던. 아, 나보고 맨날 자기 딸 공부 봐달라고 했던? 그래. 근데 그 아줌마가 옆 동네 가게를 새로 열었다면서 오늘 찾아왔는데 글쎄 너 뭐 괜찮은 신랑감이 있다지 뭐냐. 너 혹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난 결혼 생각 없어. 엄마도 알잖아. 네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그게 엄마한테 효도야. 광인한 딸이 엄마랑 계속 산다고 하면 어디에 하나 있는 줄 알아. 엄마도 너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이제 사위 효도도 받고 손주 손녀 재롱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효도는 셀프 시대야. 내가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걱정 마셔요. 그 남자가 나이도 너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데다가 의력이긴 아픔하는 사업을 한대. 김씨 아줌마가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던지. 너랑 딱인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연락처는 받아놨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지금까지 결혼은 안 했대? 일 배우면서 사업 물려받느라 혼기를 놓쳤대. 사람이 성실하고 집안도 괜찮다니까 연락 오면 눈 딱 감고 만나기나 해봐. 엄마의 등살에 밀려 결국 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본 사람이었거든요. 병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갔다가 병원장실에서 풀 죽은 얼굴로 나오던 그 사람이요. 제약이 잘 성사되지 않았는지 나오면서 한숨을 유달리 크게 쉬더군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고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희멀건한 모습을 하고는 무슨 계약 한 건에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을 짓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축 처진 어깨까지 보니 왠지 모를 모성애가 샘솟더군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지나간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맞선 나무로 나온 걸 보니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했던 지난 말들이 무색할 만큼 남편과 만나면서 결혼까지 급속도로 빠른 전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엄마는 싱글벙글 하셨죠. 김씨 아줌마한테 뭘 해주면 좋으려나? 한 벌 쫙 빼입을 수 있게 돈으로 줄까? 아니면 그냥 사다 줄까? 아줌마 취향을 어떻게 알고 사다 줘. 아줌마는 돈으로 드리고 엄마는 나랑 같이 옷 사러 가. 상견례 때도 그 오래된 옷 입고 나갈 건 아니지? 아유 참 내 정신 좀 봐 그래. 너도 이참에 옷 한 벌 새로 하고 나도 하고 그러자. 시부모님은 절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집안에 돈은 많은데 학벌이 늘 아쉬웠다는 시부모님은 그 부분을 며느리인 제가 채워주니 얼마나 경사냐고까지 하시더군요. 남편도 도련님도 겨우 4년제를 졸업했을 뿐 내세울 만한 학벌은 아니었거든요. 의사 며느리 보게 생겼으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이아로 예물을 해줘야겠다시며 저를 잘 아는 금은방에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맡긴 거 그거 좀 줘요. 금은방 사장이 내온 건 1.5kg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스타일로 다시 세공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 반지 어떠니? 내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건데 너한테 주려고 조금씩 디자인 바꿔달라고 했다. 마음에 드니? 네,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아니었고 받았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지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지가 추후 제게 덫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툭하면 그 반지 얘기를 꺼내며 많은 걸 요구하셨거든요. 시작은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였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받으니 받을 때까지요. 할 수 없이 환자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잠시 받았더니 다짜고짜 병원 요비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뭔 일이 일어났나 싶어 놀란 저는 헐레벌떡 뛰어갔고 저 멀리 어머니가 손짓을 하며 크게 소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야 여기.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너희 결혼식 때 촛불 켜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무릎에 영골 주사를 맞았는데 생각보다 꽤 금액이 나오는구나. 여기 원무과 아가씨가 그러는데 직원 할인이 된다 하니 네가 말 좀 잘해주렴. 아, 그것 때문에. 왜? 바쁜 사람한테 내가 오라거라 한 거야? 민폐 시어머니 됐어?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 며느리 너 꾼다는 게 이런 거지 뭐. 할인을 받고도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제야 제가 결제까지 해야 함을 눈치챘어요. 한 번만 그러고 말겠지 싶었던 일들이 10번, 20번이 될 때쯤엔 처음부터 내지 말았어야 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후라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스스로 차 문도 못 열게 할 만큼 극진히 공주대접을 하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자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늦는 횟수가 늘어났고 어쩌다 출퇴근 시간마저 엇갈리면 제대로 얼굴도 못 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더니 식구도 늘었으니 더 열심히 하려는 것뿐이다라는 말로 저를 달래더군요. 제가 더 서운한 티를 낼 수도 없게끔이요. 그래도 쉬는 초반에는 남편 없는 저녁에 모류에 종종 엄마 가게 찾아가곤 했는데 낮에 병원에서도 모자라 저녁까지도 시어머니가 부르는 통에 나중에는 쉴 틈조차 없어졌습니다. 엄마에게 가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남편이고 엄마고 시고픈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오늘 너 나랑 작은 할머님 댁에 좀 가자. 거긴 왜요? 어제 뭘 잘못 드셨는지 다 토하고 병원 다녀오셨대. 기력이 없다 하시니 네가 가서 링겔이라도 한 대나 아드리렴.
제가요? 아, 그럼 내가 해? 의료인 면허도 없는 내가? 아니,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노인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일이야. 얼른 옷 챙겨서 나와. 낮밤 없이 쉬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고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제 편이 되어줄 시간조차 내주지 않았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 한때는 돈을 쓸어 담았다던 시어머니 말대로 돈을 쓸어 담기 위해 바쁜 건지 쓸어 담을 돈이 없어 바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밤낮으로 일에 치이거나 시어머니 부름에 치이거나 하며 살다 보니 친정엄마를 찾는 건 고사하고 연락하는 날들도 뜸해지곤 했습니다. 엄마 반은 전화도 못 받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바삐 사느라 결국에는 엄마가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가슴 통증으로 주저앉은 엄마를 손님들이 일으켜 세우며 119를 불러주었고 병원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혈관을 통하는 스텐트 시술이 얼마나 힘든데도 괜히 제게 짐이 될까 연락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 제가 시간이 나서 가게를 찾았다가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던 거고요. 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서자 괜히 화부터 나더군요.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딸이 의사인데. 넌 뼈 고쳐주는 사람인데 너한테 왜 하냐? 그럼 더 잘못했지. 하하하하. 그걸 농담이라고. 내가 이렇게 한참 뒤에야 다른 사람들 입통해서 들어야 돼. 괜찮아. 이제 멀쩡해. 그러는 넌 왜 이렇게 말랐어? 요새도 많이 바빠? 아니, 괜찮아. 돈 주고도 다이어트 하는데 저절로 살 빼고 좋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엄마나 잘 챙겨 드세요. 속상하게 하지 말고. 학교 다닐 때도 이왕 의대 온 거 뒤처지기 싫어서 체력이 부족한데도 악으로 깡으로 했던 저였기에 늦게 시작한 결혼 생활도 남들보다 더 잘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친한 친구도 몇 없을 정도로 공부밖에 모르며 지냈기 때문에 시댁 식구와 남편이 잘하고 못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엄마는 엄마대로 전 저대로 서로에게 서운하고 속상한 점은 감추고 숨기느라 더 연락하기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 역시 아마 말은 못해도 잘 살라고 등 떠민 결혼이 혹시나 자식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건 아닐지 노심초사하셨을 겁니다. 제 몸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해도 잘 산다고만 말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 점점 멀리하다가 엄마의 심장 시술을 알고 난 뒤로는 그러지 말자고 마음먹었는데 전 마음먹은 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를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힘든 시술을 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돌아가시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인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예정대로라면 제 당직은 아니었어요. 퇴근을 준비하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이번엔 당숙 어르신네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한숨이 나오려던 찰나 낮에 다른 선생님이 부탁한 당직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몸이 힘들어 얼른 퇴근해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터라 미안하다며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갈 바에야 당직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제가 당직이라서요. 오늘? 오늘 너 당직 아니잖아. 내가 너 한 달 스케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아,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다른 선생님이 너무 부탁하셔서요. 넌 속도 없다. 그걸 그렇게 쉽게 바꿔주고 그러니? 아유, 할 수 없지. 그럼 내일 간다고 해야겠다. 통화를 끝낸 저는 저녁 근무를 위해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저녁 반찬 메뉴로 김치찜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자마자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김치찜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의 김치찜을 먹으면 어떤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내려가 보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고 결국 저는 병원에서 또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절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갔을 엄마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매일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자 3일장 내내 제 옆을 지켜주더군요.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던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섭섭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통에서 찾은 골드바와 엄마의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힘들 땐 내게 위안이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던 거죠. 엄마가 편지에 이 정도로 남겼으면 더 담지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남편과 시댁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어놓은 김치통을 정리하고 골드바 2개만 꺼내 다른 상자에 담아 주방 찬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비록 깊숙이 넣긴 했지만 눈여겨만 보면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집 정리를 대충 한 뒤 남은 골드바는 제가 챙겨갔습니다.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사람 속을 헤아리는 데는 무지했기에 정확히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 속은 더 알림안무했기에 철저히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주방 찬장에 넣어둔 골드바 2개의 시리얼 넘버를 적어두고 미리 신고를 해두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금은방에도 가서 일러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골드바를 처분하러 오면 바로 신고해달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금은방 사장도 공모했다는 이유로 같이 고소할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병원장님께 전화해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뿐더러 계속 그 병원에 다니다가는 시어머니께 휘둘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의중도 떠보며 남편의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였죠. 다음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엄마 집으로 갔더니 찬장에 제가 일부러 넣어둔 골드바 상자가 역시나 없어졌더군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이제 더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골드바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당장 신고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백일까요? 돈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그냥 돌덩어리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전 초조해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일찍 들어왔더군요. 싱글벙글 웃으면서요. 병원에 사표냈다는 제 말에도 괜찮다고 하며 다 잘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머니가 사표냈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반대하시던데.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내가 말하고 나면 이제 어머니도 반대 안 하실 거야. 그동안은 미처 몰랐는데 남편은 표정에 기분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 희망에 찬 얼굴, 한 방울 노리는 듯한 다부진 주먹까지도 저 사람이 뭘 크게 한탕 하려는구나를 알 수 있겠더군요. 제가 놓은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며칠 후 엄마 가게로 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약속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아르바이트비도 정산했어야 하니까요. 엄마 핸드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당장 올 수 있다고 해서 시간에 맞춰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괜찮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 맞춰서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더 늦었으면 엄마 가시는 모습이 험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라도 신고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임금 정산을 끝나고 인사를 한 뒤 문을 나서던 아르바이트생이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다시 돌아와 제게 전하는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사장님이 지켜낸 CCTV를 달아두셨어요.
원래는 매장 내에만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건 쌓아둔 데다가 소변을 놓고 간다고 범인 잡는다며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게끔 해두셨거든요. 혹시 사장님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장 내에 있는 CCTV는 경찰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매장 밖에는 경찰도 몰랐나 보더군요. 매장에 있던 CCTV로 확인했을 때는 영업 전이라 엄마 혼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뒤 뒷문으로 나간 엄마는 두 번 다시 매장 내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말한 뒷문에 달린 CCTV로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려니 덜컥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스스로가 믿고 원망스러워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을 마주하려면 봐야 할 것 같더군요.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보안업체에 연락을 해 그날의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뒷문으로 나와 물건을 살피던 엄마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상에는 엄마 말고 남자 한 명이 더 있더군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보는데 익숙한 실루엣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는 방향을 봐서는 가게를 통해 뒷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예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뒷문으로 온 거더군요. 그래서 매장 내에 있는 CCTV로는 보이지 않았었나 봅니다. 남편과 엄마는 마주보고 서서 한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소리까지 전달되진 않았기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절박한 표정과 엄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요. 그러다 엄마가 다시 가게로 들어가시려 하자 남편이 엄마 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였고 그 소리 때문인지 엄마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남편을 보더군요. 그리고 같이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남편은 뒤로 물러섰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엄마는 119, 119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로워하시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엄마를 외면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사람을 살리기만 했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천천히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싶었어요. 저는 당장 그 영상을 USB에 담아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금은방 사장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사모님이랑 아드님이 같이 왔더라고. 골드바를 좀 팔아달라고. 어디서 났냐니 며느리가 징여받은 거라고 하던데 바쁜 며느리 대신 온 거라면서. 고유번호로 분실 신고해놨으니 사장님은 따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경찰서로 가려던 전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한 거였죠. 의뢰 동기였던 친구의 도움으로 승수 높은 변호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변호사에게 모두 털어놓자 변호사는 최강 군단으로 팀을 꾸려보겠다고 하더군요. 비용이 얼마가 들던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애원하는 제 손을 붙잡고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출석 요청에 따라 전 유례 없이 처음부터 변호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강력계가 있는 해당층 입구에서 내려서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카랑카랑 울리는 목소리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틀림없는 것 같더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토등력 취급을 해? 이러고도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아? 거기 있는 경찰분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나란이라는 분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아닌데 말이죠. 변호사와 함께 제가 들어서자 남편은 드디어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쪼르르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당신이 말 좀 잘해봐. 내가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어. 무슨 말이야? 전 실치미를 떼고 물어봤죠. 장모님 골드바 있잖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겨두신 게 있는데 그게 저 골드바거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당신 걷어줘서 고맙다고. 그냥 성의 표시니 받아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들이 저게 돈 안 된 거라고 날 도둑 취급하고 있어. 당신이 해명 좀 해봐. 이거 장모님이 주신 거 맞다고 말이야. 나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그거야 당연하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엄마의 필체가 담긴 편지를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경찰은 남편에게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오리만 내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그 말에 종이를 확 낚아채 읽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어요. 남편은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는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요새 회사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 이것만 해결되면 돼. 당장 급한 것만 메꾸면 아무 문제 없어. 사위면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들이면 엄마가 죽어가게 놔뒀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전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USB를 추가로 건네었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절도죄에 이은 유기죄까지 더해 남편을 구치소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짧게 끝낸 결혼 생활 중 아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천만 다행이었겠네요. 바빠서 하늘의 별을 볼 시간도 없이 남편과 시댁에 끌려다니며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의 저였던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나마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생겨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어쩌면 저와 엄마는 더 끌려다니고 정신적으로 지배받으며 벗어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암튼 똑똑한 모이로 엄마의 자랑이었던 제가 남편이라는 작자를 믿으며 일생일 때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제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면 전 아마 평생 돌아가신 엄마 가슴의 상처로만 남았겠죠. 기나긴 재판 결과 절도에 공모는 했지만 가담 범위가 넓지 않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고 남편은 유기죄를 넘어 유기치사죄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남편은 항소를 바로 진행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들이 말하길 더하면 더했지 2심에서도 걸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영상 분석과 의사 자문 결과 아마 남편이 바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면 사셨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거든요. 이틀 전쯤 변호사가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돈밖에 없다고 했던 그 집이 한때 돈을 쓸어 담았다던 그 집이 가진 건 빚뿐이라고요. 시아버지가 읽어놓았던 사업을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신용만 하고 도박까지 손을 댔었다네요. 시댁 집까지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으면서요. 다행인 건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알아서인지 저희 신혼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올려뒀었거든요. 전 이제 그 집까지 제가 싹 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기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한다면 그에 맞게 더 철저히 제목을 파헤쳐보자더군요. 그 말에 그나마 제 지친 어깨가 다독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분간은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간 제주도에 지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닌지, 그리고 엄마를 외롭게 보낸 것도 모자라 쓸쓸히 돌아가시게 한 건 아닌지, 결국 제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평생 반성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본업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